한국인의 삶이 참 살기 힘들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을 망친 최악의 문화 해가지고 한때 그 인터넷을 달궜던 글인데 이게 뭐 페미니즘이니 뭐 혐오 문화니 이런 거 아니다. 평균 올려치기 문화가 결국에 이게 가장 최악의 문제다라고 했던 이 글이 있는데 이 글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공감을 좀 받았습니다. 이 평균 올려치기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이 평범한 인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높아도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위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도 못하게 살지? 라고 하면서 다들 그냥 우울감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대 평균이 높다는 거는 대다수가 평균 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약간 패배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패배감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대학교를 나와도 대졸이라고 말을 못해. 왜 그렇죠? 나는 어느 정도 대학 그 급이 아니면은 뭐 대졸이긴 한데 그러면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이걸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게 막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한 30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결혼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지? 막 물어봐. 다들 기대 평균이 이 정도 높아. 근데 저 연애도 많이 못 해봤는데? 라고 말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대 평균이 너무 높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대다수가 이 기대 평균보다도 높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러면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패했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능이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찰 예능 같은 것들이 막 이게 유행을 하면서 이 평균 올려치기가 엄청나게 심해졌다. 뭐 육아 예능이나 뭐 이제 혼자 사는 예능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다 대부분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고소득자죠. 동 나이대에서는 훨씬 고소득자들의 삶을 내가 관찰하다 보니까 이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려한 일상이 마치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 주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제작진들도 사실 할 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청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걸 사람들이 싫어하면은 진작에 다 예능은 폐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누가 지상파 본방을 많이 보나요? 안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뒤로 붙이는 광고는 별로 안 보니까 제작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에 PPL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이 PPL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소비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PPL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고가 물건들도 좀 홍보를 하게 되고 아니면 어떤 가구 같은 것들도 막 고가로 어떤 음식점을 가도 막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작진, 이 예능 방송국 때문에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청자들이 그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지 사실 선우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전에 한 끼 줍쇼라고 있었습니다. 한 끼 줍쇼가 아무 집이나 막 찾아가가지고 밥을 먹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거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뭐냐면 비싼 동네, 부촌에 가면은 시청률이 높고 또 상대적으로 좀 잘 사는 동네가 아닌 곳들은 시청률이 막 저조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게 뭐겠습니까? 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을 방송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왜 그러냐? 저는 뭐 이렇게 추측합니다. 지금 사는 게 좀 팍팍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좀 평균 대비 좀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예능에서도 그냥 웃고 편하게 밥 먹으면서 밥 친구로 보는 영상에서도 내 현실을 떠올리는 것들을 보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알고 나한테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미도 없고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간은 항상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살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함이 또 늘어난 것들도 관찰 예능이 발달하게 된 계기인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 좋을 텐데 안 끊어지는 거죠. 이 궁금함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에 그 안에서 PPL을 보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든 아니면 그 사람들 집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돈을 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조금 쓰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 1단계 때보다 더 안 좋은 경제 사정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더욱더 불만족이 생기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거죠.
이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이 소셜 미디어의 작동 원리가 강아지 같은 이제 동물 훈련하는 방식하고 동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강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대부분 이제 뭔가를 내가 훈련을 시키면서 앉아 하면은 앉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간식 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느 순간 간식을 안 줘도 앉죠. 근데 이게 소셜 미디어에도 똑같이 작동해요. 뭐냐? 행동을 하면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어떤 일이죠? 우리가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한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인스타그램이 작동하는 횟수를 보면요. 유튜브보다도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인스타그램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 인스타그램에 보면 좋아요와 댓글 기능이 이 동물 훈련 프로그램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 사진에 하트가 많이 달리면 나는 어떻게 하죠? 보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트가 많이 달리는 사진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물한테 앉아 한 다음에 간식 주는 거랑 똑같다. 근데 내가 어떤 사진을 올렸는데 좋아요도 별로 없고 댓글도 안 달려요. 그러면은 주인님이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라고 강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거는 올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컨텐츠들을 쉽게 올릴 수 있잖아요.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글 몇 자 쓰면은 바로 올라가는 게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를 올리다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어떤 뭐 상업적으로 쓸 것도 아닌데 서로 막 선팔해주세요, 마팔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팔로우를 많이 모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올렸을 때 좋아요나 댓글이 달리는 보상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이 받아져요. 그러면은 뭐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뭐 저도 가고 싶어요, 어디죠? 라고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야 이거 좋은데 기분 좋다, 나 또 올리고 싶다 라고 하면서 약간 그 강아지 간식처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남들의 평가에 민감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부끄러운 거는 좋아요랑 댓글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숨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들도 다 하는 거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좋아요랑 댓글을 못 받으니 어느 순간 부끄러운 거는 숨기고 자랑할 거를 찾아다니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스타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안 해본 거 찾으러 가고요. 남들이 막 부러워할 걸 찾으러 가고요. 해서 뭐 정말 기상천외한 거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 핫한 핫플레이스를 가든지 아니면 정말 지금 새롭게 도입된 걸 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남들이 봤을 때 우아할 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스타 감성 카페 중에 이제 공사장 카페 있죠. 공사장 카페가 나왔는데 저는 건설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건설 현장을 보면은 PTSD가 옵니다. 야, 여기서 내가 커피를 먹어. 이건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보면서부터 벌써 기분이 안 좋아져.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공사판이야. 여기는 그냥 여기서 왜 이걸 먹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면은 실제로 이 시멘트 가루가 날릴 겁니다.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요즘 핫한 공사장 카페 왔어요 하면서 막 글을 쓰면은 댓글과 좋아요가 막 달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장소도 일부러 안 알려줘. 사진만 찍어. 그러면 어디예요라고 물어보는 댓글에 그냥 웃음 표시 뭐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안 가본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해본 거를 내가 가야 된다는 어떤 이 강박 이런 것들이 점점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에 새로 생긴 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값비싼 소비를 해가지고 차별화를 하겠다. 그래야지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데를 찾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과소비를 하게 돼요. 내가 버는 돈에서는 할 수 없는 수준의 과소비를 하면서 마치 이거를 하는 게 행복한 양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걸 사서 행복하다기보다는 이걸 사서 남한테 자랑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이 행복한 거죠. 이게 점점 이 보상의 이 역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명품을 산 거를 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를 사도 되는 경제력인 분들은 사도 되죠. 당연히. 경제력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돈을 써도 됩니다. 돈 많이 버시고 돈 쓰는 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닌 사람도 많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제일 잘났거나 뭐 회사에서 제일 잘났거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났으면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들 인정해주고 나는 뿌듯해지고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인스타나 SNS가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국 단위로 비교를 하고 막 세계 단위로 막 비교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일 잘해도 만족이 안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하는 정도 가지고는 내가 예전에는 인정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조롱을 받습니다. 야, 고작 그 정도 한다고 뭐 대단하다고 이걸 올려? 라고 하면서 악플러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한국은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액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지금 소득이 2배가 넘는 1인당 평균 소득이 2배 넘는 미국보다도 명품을 더 많이 사죠. 1년에 뭐 한 20조 가량 산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과연 우리가 부자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좀 의문이 들고 또 뭐 벤츠 S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 소비의 기준도 엄청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싼 명품을 사지 못하면 안 사면 되는데 차라리 모조품 짝퉁을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짝퉁을 사는 그 금액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한 몇 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이 남에게 어떤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보상 심리가 상당히 극에 달한 나라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결혼 결심할 때 남자친구 마지노선 월급은 얼마입니까? 라는 이런 인터넷 글을 쓴 분이 있나 봐요. 근데 나는 남자가 한 500만 벌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7, 800은 벌어야 돼. 애들 학원도 보내려면 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보기를 보면 400, 1500, 500, 600, 800 있어. 300은 있지도 않아. 근데 사실 내가 돈을 더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남자친구가 이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도 기준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뭐 수도권 아파트를 뭐 매매를 하든 뭐 전세를 살든 최소한 한 수도권 아파트에는 좀 거주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월급은 한 40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정적인 직장이면 좋겠어요.는 대기업 아니면 공기업. 뭐 이 정도는 되죠.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도는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뭐 많이 안 바래요. 4년제 인서울 정도? 약간 이 정도 느낌이 이제 평범한 삶의 기준인데 사실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PIR,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데 15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정확한 수치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내가 버는 월급과 그리고 이제 집값을 따져보면은 진짜 15배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거를 바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빌라나 오피스텔을 생각해보면 돼요. 빌라나 오피스텔 정도 한 25평형 정도 되는 것들을 알아보면은 엄청 비싼 집들도 있지만 실제라고 봤을 때 내 연봉으로 대출 조금 받고 한 2, 3년 모으면 살 수 있는 집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PIR이 15배라는 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냐. 그러면 도대체 이 15배에 해당되는 그 집은 어디를 포함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거 사면 돈 못 벌잖아요. 그거 안 오르잖아요. 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서울에는 아파트가 50%밖에 없다. 나머지 절반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고 이 아파트 중에 30몇 % 정도 되는 거의 40% 가까운 수준이 아주 노후화된 아파트다. 나홀로 아파트도 정말 많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집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런 대답 나오거든요. 아니 요즘 다들 아파트만 가서 살고 신혼부부들도 다 아파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서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제가 그거 왜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아파트가 없다. 아파트가 50%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 살든 수도권에 살든 어쨌든 인구의 절반은 빌라나 오피스텔 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나한테 왜 그러냐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지금 정책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똘똘한 한 채를 사라. 그럼 똘똘한 한 채가 똘똘한 빌라를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똘똘한 아파트 사세요. 똘똘한 아파트가 뭡니까? 그 대단지에 초등학교도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 주변에 유해시설도 없어야 되고 역세권이고 이런 게 똘똘한 아파트입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똘똘한 아파트 살려면 엄청나게 비싸요. 거기다가 지금 빌라 전세를 또 박살내놨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상 지금 빌라 전세 가면 또 상황 되게 안 좋아지죠. 거기다가 이제 빌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팔지도 못하게 해놨죠. 전세는 지금 뭐 수요도 아예 없애놓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뭐 다주택자는 계속 규제하라는 상황, 거기다가 뭐 아파트를 계속 지어라라고 하는 상황, 전세 월세도 너무 비싸니까 낮춰라라고 얘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 이 청년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없죠. 다만 앞으로 이제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소득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층, 노인층들은 그동안 고생해서 청년, 중년 다 장년 넘어가서 돈을 모았죠. 그동안에 소득을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돈은 있지만 다만 이제 소득이 이제 끊기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장년층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앞으로 많이 남은 청년층한테 집을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집을 빌려줄 테니까 너 청년, 너는 여기 와서 살아가지고 자산을 열심히 축적해. 그러면 내가 결국에 죽을 거 아니야.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니까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서 너 청년층들이 내 집을 사라. 라는 게 이 순환입니다. 이 순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똘똘한 한 채를 사라고 하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나이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자산가와 비자산가들을 한 판에 몰아놓고 똘똘한 한 채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청년층도 아파트 사시고 중장년층도 아파트 사세요라고 하면은 청년들이 돈 싸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2030과 뭐 4050 간에 또 서로 지금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파트는 다 40대, 50대, 60대가 가지고 있냐? 청년들도 아파트 달라 하면서 추첨제도 생기고 뭐 청약에서 막 지원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지금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은 꼬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계속 비싸지죠. 그리고 빌라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시 아파트가 정답이야 라고 하면서 아파트로 더 쏠려가는 거죠. 아까 그 소득도 보면은 현실과 많이 다릅니다. 월 400원 벌어야죠 라고 해도 연령별 중위소득을 보면은 30세 전에 266만 원 정도가 100명 중에 50등 정도가 됩니다. 30대 중반이 돼도 300만 원 정도 받고요. 40세까지 3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넘어가도 월 4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 최소 400은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기본. 자, 거기다가 대기업은 좀 다녀야죠. 안정적인 직장이면 공기업까지는 쳐주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나라가 유독 전 세계에서 특히 이제 OECD 안에서도 대기업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비율이 14%밖에 안 됩니다. 대기업은 이제 250인 이상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비율도 되게 적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에서 이제 공기업 공무원 그 인원수도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위 25%이기 때문에 75%는 해당이 되지가 않는다. 자, 거기다가 이제 4년제 인서울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상위 11%를 꿈꾸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고등학생들 중에서 4년제 인서울 신입생 비율이 1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1% 정도의 학력 그리고 25% 정도에 되는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아파트에 거주 그리고 이제 연봉도 한 400 정도 받아요.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은 결국에 인서울 나와서 대기업 들어간 부모님 잘 만난 남자, 여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결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만 지금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의 사람들은 절대 패배자도 아니고 루저도 아닌데 서로 내가 루저 너도 루저라고 생각하고 야 우리가 결혼해서 뭐 하냐 라고 생각하면서 저 상위 10%를 통과한 몇 명 애들을 축하해 주러 축의금 내고 다니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정말 이거가 다 되는 사람이 5%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결혼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무한도전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무한도전 참 재밌게 봤었는데 무한도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평균 이하임을 자처하는 남자들이 매주 새로운 상황 속에서 펼치는 좌충우돌 도전기. 그래서 이 영상 보면서 어떠셨어요? 왜 이렇게 되게 못난 사람들이 웃기고 있는구나라고 여러분들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신 적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평균 이하의 남자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최상위급의 경제력과 최상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평균 이하임을 자처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평균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SNS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과연 사실일까?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라는 게 요즘에 어떤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만 출산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외국들, 뭐 선진국들 지금 거의 다 대다수가 출산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율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 감소가 안 되려면은 한 2명은 낳아야 됩니다. 2명은 낳아야 되는데 지금 유럽, 일본 뭐 어디 할 거 없이 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결국에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인구 소멸로 간다. 그래서 저출산은 지금 전 지구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SNS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SNS 사용률이 1위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 아닙니까? 근데 SNS 사용률이 3위인 곳이 대만이랍니다. 근데 대만도 지금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래요. 그러면 대만, 한국 둘 다 지금 출산율이 아주 낮은데 공통점이 SNS 사용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2위가 빠졌죠. 2위가 어디냐면 아랍에미레이트라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1.65명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아랍에미레이트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쪽은 이제 종교적으로 아이들을 좀 많이 낳는데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 대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들죠. 거기다 지금 중국도 출산율이 지금 완전 급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SNS 사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교 심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약간 평균을 많이 높이는 물론 이제 문화의 차이, 그 어떤 제도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지금 SNS 때문에 내가 예전보다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정부 여야 모두 지금 정책들을 많이 좀 내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 가지고 해결이 될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결국에 이거는 이제 비교심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보다 내가 좀 못났다라는 이 어떤 심리 감정인 건데 이게 돈을 주는 걸로 해결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돈을 준다면 나한테만 줘야지. 나만 주고 다른 애들은 안 주면 내가 이 비교심이 좀 완화가 될 텐데 정부가 그렇게 줄 수 있나요? 못하죠. 결국에 다 보편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금액적으로는 뭐 다 같이 뭐 돈이 좀 더 생길 수는 있지만 이 비교심에서는 똑같이 문제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자, 거기다가 태국이 있어요. 태국도 지금 출산율이 0.98명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랑 닮은 점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33,000불, 35,000불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태국은 한 7,000달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태국은 지금 선진국도 아닌데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뭐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태국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태국은 도대체 왜 이럴까? 태국은 지금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에 시작됐는데 태국은 2021년에 시작됐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교육을 엄청나게 시킨대요. 사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SNS를 한 7, 80%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 지참금 문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하기 되게 돈 많이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태국도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여자한테 주는 그런 문화가 또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결혼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애 낳으면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 근데 빈부격차는 커요. 근데 이게 높은 SNS 이용률을 만나면서 엄청나게 부자들이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사교육비에 시달리고 있고 결혼 자금 모으는데 돈 모으고 있고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게 사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도 약간 평균 올려치기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고 그리고 좀 돈을 주면 되고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 이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가 부자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소비를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충분히 행복한 것이고 이거가 더 의미 있는 거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으면 결국에 이 비교심은 우리 모두를 망칠 것이다. 나도 무능하다고 느껴지고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가서 돈 좀 더 벌어와. 이런 얘기를 우리는 서슴없이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는 게 무의미해져.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뭐가 못나가지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무기력해지고 SNS를 보면은 다들 행복해 사는 것 같고 친구들의 카톡을 보면은 다 이렇게 프로필 보면 다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고 했는데 나는 해외도 한번 못 나가보고 어떤 친구는 차 타고 뭐 멋지게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버스에서 막 지옥철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 보면은
나 진짜 살기 싫다. 이런 이상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상위 10%를 따라하니까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3, 40대까지는 욜로를 해요. 어떻게든 합니다. 근데 4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욜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비도 한 5년, 10년 하면은 한계치에 다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비교심 그리고 SNS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상위 10%의 삶을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내가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40대 이후에 나이는 들었고 직장에서 입지가 좀 불안불안해질 때 돈은 없는, 자산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이후로는 정말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삶의 진실. 뭐 지잡대를 가거나 대학을 안 가도 인생 안 망하고 중소기업 들어가도 인생 안 망하고 돈이 없는데 결혼해도 인생 안 망하고 돈 없는데 애 낳아도 인생 안 망한다. 나이가 많은데 뭔가를 늦게 시작해도 인생을 망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남들 사는 거랑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내 정신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만든 이상한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들만큼 내가 왜 못 살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다.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기준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망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에 내가 나 스스로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 남한테 자랑하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간식을 받는 것처럼 좋아요와 댓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콘텐츠들을 계속 생산하면서 인스타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있으면 저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SNS를 안 해.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있습니다. 절대 온라인에 없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내가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은 SNS에서 사람을 찾지 마시고 SNS 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잘 찾아내가지고 그런 사람들 둘이서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나부터 행복하게 살자.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있습니다.